이번 대선 총평 한번 짧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투표가 이제 끝났는데 이번 대선은 어쨌든 그 내란 프레임 그리고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핵 내란 프레임인데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에 그런 이제 프레임을 더 강화시켰던데 그 총통 독재 국가 프레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총통이 지배하는 독재 국가가 된다.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양 두 가지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대단히 심플하게 이렇게 맞붙은 선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공약이나 정책은 물론 양당 거대 정당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나 뭐 다른 정당들도 공약을 냈습니다만 그 별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이 선거 자체가 내란 프레임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유난히 네거티브가 많았던 선거였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선거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했어요. 출구조사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이제 51%가 나왔는데 51.7%가 나왔었죠. 그건 넘지 못했고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저는 뭐 예상하기에는 이게 3자 구도 또는 4자 구도이기 때문에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한 40% 내외 정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8 내지 9%이 정도 전 나름대로 예상을 했는데 어간해서 이렇게 대충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도 보면은 이쪽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이쪽 그리고 강원도 여긴 김문수 후보가 이겼고 이쪽에 충청도 비롯해서 이쪽 서쪽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세했던 그런 선거였어요. 또 보면 이제 서울에서도 강남 3구 하고 용산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겼고 다른 데는 25개 구에서 전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걸 볼 때 국민의힘이 끝까지 그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못한 게 아니라.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했고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결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표가 상당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에 가서 이른바 샤이 보수라고 할까요? 그 보수의 결집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원래 이거 계엄으로 치러진 선거니까 표차가 많이 나야 되는 게 사실상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판에 가면서 양대 진영이 결집하는 그러한 양상을 뚜렷이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수표가 많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대로 이번은 진짜 어이없는 계엄으로 인한 또 선거가 치러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헌정 질서가 회복이 됐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적 교훈을 남긴 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와 이 국민들의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전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쉬웠던 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 좀 국가의 비전과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선거가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너무 양당이 네거티브에 너무 전념한 결과가 있었다. 근데 이 네거티브는 꼭 당하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공격하는 후보에게도 이런 양날이검처럼 피해가 갈 수 이미지의 이제 단적인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그런 세 가지로 좀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 업무에 들어갔는데 두 분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 좀 해결해야 할 과제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날 취임한 날 통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취임 선서에도 얘기를 했고 취임식 끝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또 6월 4일 새벽에 6월 4일 날 6시 21분 정확하게 중앙선관위가 이제 당선을 결정했어요.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 새벽에 나와서 했던 연설 중에서 나왔던 게 통합 얘기예요. 통합과 이제 내란 극복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 회복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통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번에 이 지난해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양쪽으로 갈라졌었습니까? 탄핵을 둘러싼 의견도 그랬고 하다못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것도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올해 1월 15일 얘기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그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그 분위기 완전히 그 국론도 갈렸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말이죠. 경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안보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 양대 진영이 통합하지 않으면 통합이라는 게 완전히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이런 상황, 이런 상태의 분열과 반목과 질시와 증오와 적대가 유지된다면 이건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날 당일날 6월 4일날 오찬도 이제 그 여야 정당 대표하고 식사를 했고 비빔밥을 그것도 먹었죠. 비빔밥 먹고 넥타이 색깔도 의식적으로 이제 빨강과 파란 게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그 정도로 지금 이 양대 정당이 보수 진보가 갈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냐고 관건일 겁니다 아마. 다 이제 그 통합을 강조합니다만 녹록치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길들이 무슨 경제가 쉽지 않고 경제가 쉽지 않은데다가 어쨌든 지금 보수 쪽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긴 이겨서 상당히 큰 표차이겠죠. 최다 득표를 했어요. 최다 득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또 이 보수 진영의 결집이 있기 때문에 벼르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재명 정부가 정말 통합을 해 나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보할 거 양보하고 타협할 거 타협하고 그렇게 가면서 통합으로 가고 그리고 부단하게 소통하고 야당 의원들에게도 전화를 걸고 그러니까 점심을 오찬을 이제 여야 대표들하고 만나고 참 그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난 정부 때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기대를 하는 건데 야당의 태도도 그렇고 일단 여권도 집권 여당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입법부 완전히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여대 야소 정부예요. 이제 여소야대에서 바뀐 거니까 과연 이제 어떻게 이 이제 가진 권력을 잘 쓸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최 교수님은 이제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공 교수님. 네, 일단 통합과 이 실용에 좀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 양극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외국 매체에서도 이번 계엄령 사태를 이런 정치의 양극단의 문제로서도 지적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은 당연한 강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이 실용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이 비상경제 대응팀도 지금 가동을 바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취임서를 보면 그 이번에는 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글을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뭐 통틀어서 모든 것을 이야기를 다 했죠. 근데 다른 대통령들도 취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다 하셨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말씀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취임서를 정말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질 포인트가 또 내각 구성입니다. 당장 국무총리에는 4선의 김민석 의원이 이제 내정이 됐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이 당선 직후부터 이제 취임한 만큼 내각 인선 작업도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 앞으로 좀 어떤 흐름으로 좀 정리가 될까요? 이제 처음 발표한 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국회의원입니다만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제 국무총리로 내정이 됐고 강훈식 의원은 뭐 이른바 친명 색채가 강한 의원은 전혀 아니에요. 비명 뭐 계파색이 대단히 얕은 의원인데 강훈식 의원이 이제 내정인데 이런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간에 다 이제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통합한다고 해서 전혀 다른 진영의 사람을 쓰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정원장은 이제 19년 만에 복귀한 이종석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통일부 장관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에요. 상당히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이제 인사라고 보이는데 그 내각 인사가 남아 있고 여러 인사를 계속 해나가는 건데 어쨌든 통합의 정신도 인사를 어떻게 하냐에 실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인선을 꾸릴 것인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아주 극히 일부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직책들을 발표한 거죠.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등, 안보실장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문제고 전체적으로 저 통합과 중도의 정신이 깔려 있을까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예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취임 한 100일 정도. 이때가 가장 그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모든 뭐 사실 뭐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의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뭐 선거 기간 중에 하나의 레토릭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포비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독재 국가가 될 거다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볼 텐데 인선을
조금 이제 통합의 어떤 정신을 발휘하는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그 인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각 구성하는 게. 네. 너무 과하게 이제 민주당 위주로만 간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 있거나 뭐 대선 캠프에 관여했던 사람들로만 네. 간다면 그건 뭐 과거의 인선과 거의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감동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이 이 계엄이라는 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만 워낙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던 거 아니었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통합이 강조되는 이유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느 때나 통합이 강조됐지만 지금 유난히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내각 인선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인선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뭐 2만 개, 뭐 3만 개 이런 말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인선에 그게 배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충청권에서 아산의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에 내정된 거에 대해서는 지역 사람으로서 좀 환영할 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일에 진즉에 좀 이런 생각을 애초에 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인재 등용에 대한 것을 충청권에서 공약을 했었더라면 아마 이따 충남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겠지만 아마 충남표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더 나왔을 것이다. 좀 그런 것도 좀 연관이 좀 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내각 인선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려되면서도 한번 이제 지점이 들어가는 게 이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그리고 그 보호를 같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옆에서 보호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싸웠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 위주의 인사가 좀 도드라질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만큼은 앞으로 지금처럼 이 지역도 좀 안배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말씀대로 뭐 이제 실력도 그렇고 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능력과 지역을 좀 안배하는 그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교수님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그 통합의 정신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깜짝 발탁 인사가 있다면 어떤 인사? 이 정도면 이재명 정부가 통합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구나. 뭐 좀 어떤 인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이 좀 옅은 인물이면서 국민들에 대한 신망도 있고 인지도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또 하나가 일단 이제 내각 장관 같은 경우는 만약 국회의원 뭐 출신도 마찬가지 합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요.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만해야 돼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사청문회는 거의 요식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어떻게든 흠결을 잡으려 할 거예요. 흠결이 없는 인간이 있겠어요? 다 뭔가 있겠죠. 근데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이 벌써 3명, 4명 나오면 처음부터 그 정권은 벌써 이게 상당히 이제 출발이 힘든 거예요. 결국 인사가 만사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인사가 만사냐, 인사가 망사냐. 인사로 망할 수도 있고, 인사로 이제 완전히 흥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만사와 망사. 그 받침 하나 차이인데, 청문회 때 과거의 경우 보면은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꽤 많아요.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과거 정권의 그런 것들을 답습한다면 이재명 정권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적어도 확실하게 통합의 방점을 찍는다는 거의 첫째는 청문회 때 야당이 아무리 찾아도 흠결이 별로 없는 인물들을 골라야 되고 또 그런 인물들이 많아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정치 색깔이 좀 옅은 인물들.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건 지금 우리 권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좋은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내각제조 요소거든요. 의원과 이 국무위원이 겸할 수 있는 거. 이 국회법 때문에 그래요. 헌법과 국회법이 이제 결합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건데 과거에는 국회의원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게끔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꽤 있었어요. 여야 다 할 것 없이. 그 얘기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의원들을 내각에 진입시키는 걸 뭐 불가피할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보다는 이제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여야의 어떤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 위주로 가야 되는데 과도할 정도로 평소에 이 상당히 이 민주당 쪽에 편향돼 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뭐 불가피하죠. 그런 분들 들어오는 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인사가 그런 인물이 너무 많으면 통합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 통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 유권자 중에서 38%밖에 지지 않았어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30%밖에 지지 않았던 거고 투표를 따지면 그렇다니까 투표 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반에 접근하는 이제 근접하는 지지율 득표율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6월 4일 하루에 그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행보나
발언 이런 걸로 볼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을 의식하는 걸로 보여요. 통합을 강조한다는 게.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이제 행동을 하나하나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건 느껴지만 했습니다. 이제 그건 일단 성공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서 또 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공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럼 의원들 말고 깜짝 발탁 인사, 통합을 보여줄 수 있는 인사 이 정도 인물이면 좋을 것 같다. 뭐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우선 말씀대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 같은 뭐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들을 통합하는 협치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친명, 비명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명 중에서도 괜찮은 인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런 식의 발탁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정말로 파격적인 것, 네. 그 인사가 꼭 파격적인 것만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파격적인 인사면서 야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진영만 쓰지 않는구나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가설이에요. 네. 이거 뭐 전혀 저는 뭐 저기 아무 친한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유승민을 쓴다 예를 들어 뭐 과감하게 예. 뭐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도면서 저쪽 편에 있으면서도 중도적이고 계엄에 완전히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예. 저도 그런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면서도 상대 진영에 속해 있지만 그 진영 내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모습을 낸 사람. 예. 이런 사람들 한두 명, 두세 명 발탁한다면 그럼 완전히 그 중도 거국 내각의 성격을 예. 갈 수 있는 그런 게 파격적인 인사일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정도 파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